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31만 명, 폭력범죄 사망자 52만 명, 자동차 사고 사망자 126만 명, 자살로 인한 사망자 81만 5천 명. 세계는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환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중심 질서는 유지된 채 어떤 노력에 의해 다시 원상태로 복귀 혹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전환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변화가 아닌 전환입니다. 특히 눈에 띄게 봐야 할 사망자 수가 자살입니다. 왜 세계는 지금 자살이 많아졌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는 세계가 지금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수축사회 2.0입니다. 출판사와 저자 소개는 영상 뒤에 하기로 하고, 먼저 이 무서운 사회가 된 수축사회가 왜 왔는지, 수축사회가 무엇을 뜻하는지 책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죠. 첫 번째 원인, 45억 년 지구 역사 최대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초기에 제압하지 못했던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날씨입니다. 전쟁 초기 유럽의 이상 고온으로 러시아가 압도적 우위에 있던 전차 등 자주화기의 기동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기후위기가 45억 년 지구 역사의 최대 사건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기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해법이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죠. 현재는 관련 기술도 부족하고 복구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지구 온도를 20세기 후반 정도로 되돌리는 시점은 언제일까? 아마 그 시점은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망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말하죠. 기후위기는 남 얘기같이 들리지만 정말 우리 현실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두 번째 원인, 스스로 멸종하는 인류. 나리타 유스케 예일대 교수는 고령화 사회의 해법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해법은 명확하다. 결국 고령층이 집단 자살 또는 집단 할복하는 것 아닐까? 그만큼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말했는데요. 저출생에 따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전쟁이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인구 감소를 제외하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령화가 문제인 것은 지금껏 팽창 사회에 맞춰왔던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 사회 기반을 이루는 제도는 존재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지금 인류는 스스로 멸종을 선택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이슈로 계속 떠오르고 있죠. 얼마 전 TV에서 토론을 하는 것도 봤는데요.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보다 베이비붐 세대가 일찍 은퇴한 미국과 일본이 있죠. 고령자의 대규모 은퇴로 노동 공급이 줄자 임금이 상승하고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자리 쉽게 구하면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은퇴한 부모를 부양하게 되었을 때 본인들이 자식을 낳는 비용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저출생에 오게 되면 본인들이 은퇴하게 될 때 부양해 줄 사람도 없죠. 일본은 현재 자치구 캐비닛에 무연고 시체가 6만 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원인, 과학의 노예가 된 인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장점도 많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고, 이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이때는 경제 성장이 워낙 빨라서 사회적 불평등을 가릴 수 있었다고 저자는 지적하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 원인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이제는 더 이상 가릴 수 없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수축사회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2023년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미 공군의 드론이 적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찾아내 폭격하는 가상훈련에서 폭격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인간 조종자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AI는 스스로 학습하면서 적 미사일 제거가 가장 우선시되는 옵션으로 점차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인간이 내리는 폭격 금지 지시가 AI가 택한 우선 옵션과 위배되니 인간을 살해한 겁니다. 물론 미국은 급하게 이 발표를 철회하고 단순한 생각 실험이었다. 사실 시뮬레이션 한 적이 없다고 다시 발표합니다. 석연찮은 구석이 확실히 있죠. 마치 터미네이터가 떠오르시죠? 한편 전 세계적 흥행 기록 1위인 아바타 영화 아시죠? 만약 AI가 발달하고 아바타의 몸을 갖는다면 어떤 미래가 될까요? 유발 하라레는 AI에 대해 생명이 유기화합물이라는 작은 세계 속에서 40억 년간 배회한 끝에 마침내 비유기물의 영역으로 뛰어들어온다고 표현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닉 보스트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AI에 대항하려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면 오히려 AI에게 추월당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딜레마가 있다. 우리가 똑똑해질수록 우리보다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내기가 쉬워진다. AI의 발전이 인류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매우 설레면서도 불안하죠. 해친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여튼 이렇게 세 가지 원인으로 기후위기, 인구 감소, 과학기술 발전이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수축 사회를 끌고 가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원인은 알겠는데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는걸? 수축 사회의 특징은 저물가, 저금리, 저투자가 지속된다는 건데요. 지금은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 채소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죠. 한편 세계화가 후퇴하고 자원민족주의로 미중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뿐 아니라 중간재, 완제품 등 거의 모든 상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죠. 러우 전쟁이 터지자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이 중단되어 곡물 가격이 급등했죠. 이게 오르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식품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를 올리게 되죠.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제한하자 유가와 석유 제품 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었죠. 최근까지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도 전쟁 여파 때문이죠. 경기 침체가 되니 육류 소비가 줄고 이는 축산 농민들을 파산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경기는 모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가 됩니다. 한편 이런 형상 말고 경기로 인한 심리적인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보죠. 어떤 사무실에 피자가 배달되어 8명의 직원들이 나눠 먹습니다. 과거에는 피자가 올 때마다 피자 크기가 커졌죠. 팽창사회였으니 점점 경제가 상승하니까요. 사람들은 늘 8분의 1을 먹지만 과거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피자는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자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됩니다. 계속 커져가던 피자만 보던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원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같은 크기의 피자만 배달이 되어 오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은 불안해지고 이제는 본인들의 양을 채우려면 남의 것을 뺏어 먹어야 합니다. 이제 사무실은 피자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8명은 동료에서 적이 되죠. 이것이 수축 사회의 결과입니다. 제로섬 게임에 빠져드는 거죠. 또한 저 상상에서는 인지 부조화라는 단점도 생깁니다. 인지 부조화란 이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인류의 정신건강이 역사상 최악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데요. 2020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1명으로 OECD 부동의 1위입니다. 80세 이상 고령자 자살률은 10만 명당 61.3명이고 70대도 41.8명이나 됩니다. 팽창사회를 겪었던 황금시대를 겪었던 우리 선배들이 인지 부조화로 자살률이 높다는 데이터입니다. 수축사회로 진입에 따른 인지 부조화 현상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과 사회의 문제로 보게 만든다고 합니다. 소위 남 탓, 나라 탓, 정부 탓이 더 심해지는 거죠. 거기엔 과학기술 중 하나인 알고리즘도 한몫합니다. 본인과 사상이 비슷한 결과물만 노출이 되니까요.
이럴 때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만을 선호하거나 혹은 사회에서 도피하려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편이 생기게 되고 나와 다른 집단은 적이 되기 쉬운 세상이 되죠. 거기다 다양한 형태의 반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사회적 행동, 자살, 약물, 사이비 종교, 테러 등 말이죠. 저자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수축사회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건 쉽지가 않죠. 전 세계 17개 선진국 대상으로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란 설문조사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1위인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가족이 1위였는데 우리나라는 물질적 행복이 1위였다고 하는데요. 돈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도 수축사회의 부작용인데 이를 만든 촉매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의 확산입니다. 저금리는 돈을 빌리기 쉽죠. 실제로 코로나19 때 경기 부양으로 전 세계가 돈을 풀 때였습니다. 이는 거시경제적 관점입니다. 미시경제적으로 보면 당연히 정부가 돈을 푼 것에 비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었죠. 디지털 확산은 SNS에 노출되는 셀럽들의 삶이죠. 셀럽들을 모방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돈에 집착하게 되는데 돈이 성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빚으로 투자를 해서 재산을 모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데이터로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1위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영끌에 대해 들어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을 받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금리를 인상하자 그들 모두 힘든 처지가 됐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157%입니다. 유럽의 문제국가라 불리는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도는 각각 44%, 66%, 58%, 55%인 상황에서 말이죠. 수축 사회가 오면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져 현재를 즐기고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된다는 심리의 사회 기조가 깔린다고 합니다. 즉 지금 여기서 나에게만 충실하면 된다는 심리적 틀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 수축 사회가 겪는 부작용은 사이비 종교가 더 날개를 달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힘이 들어 종교에 빠지게 되는 현상인데요. 역사적으로도 사회 변동이 극심할 때 다양한 종교가 등장했죠. 중국은 청나라 말기 태평천국의 난과 의화단의 난과 같은 사이비 종교들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 사기를 일삼는 다단계 판매 조직도 비슷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 자기 자신의 보스가 되어 독립적인 사업을 시작해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풀타임 못지않게 수익을 올려서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도한다고 합니다. 저 슬로건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게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풀타임 못지않게 수익 이건데요. 이건 정말 환상입니다. 저는 솔직히 집에서 일하지만 제 사업을 하고 유튜브 하면서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이 없는 건 좋죠. 아니다. 정확히는 말이죠. 저에게 퇴근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프로그램에서 억만장자들이 100달러로 90일 동안 무연고 지역에서 1만 달러를 버는 것을 목표로 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앞서 말한 저 슬로건이 정말 환상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억만장자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100달러밖에 없으니 숙소도 잡지 못하고 차에서 자면서 돈을 버는 과정은 정말 볼만합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답게 물론 2주 만에 숙소에서 잘 수 있을 정도로 벌죠. 그러나 2주 동안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보기에 유튜브 URL을 적어 놓을게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부작용을 알아봤으니 그럼 미래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한데요. 저자는 10가지를 말해줍니다. 빠르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패권 전쟁으로 세계화가 종결되고 각 나라들이 각국도생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적극적인 정책이 어려워 정책 부재가 생긴다. 세 번째,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며 경제가 본격 침체될 신호가 된다. 네 번째, 부실 채권들의 문제가 부상하여 정부가 시장 개입한다. 다섯 번째, 금융시장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다. 여섯 번째, 각국도생으로
새로운 공급망 재편이 시도된다. 7번째, AI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하며 미래를 끌고 간다. 8번째, 부동산이 큰 폭으로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약화되지만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다. 9번째, 패권 전쟁이 답보 상태가 되면 새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이 나타날 것이다. 10번째, 개도국들의 포퓰리즘이 확산되어 경제 위기를 가리려 시도할 것이다. 저자가 생각하는 미래는 다소 부정적인데요. 수축사회 자체가 쪼그라드는 사회를 말하는 대명사이니만큼 부정적인 관점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어떤 양상을 펼치게 될지 저자가 말한 10가지와 비교해보며 맞춰보는 것도 이 책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저자가 말한 10가지 중 분명 누군가에겐 기회로 보이는 점이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 그건 알겠는데 우리 같은 개인은 뭘 해야 돼? 그렇죠. 이 수축사회를 맞이해서 우리는 뭐를 준비하면 될까요? 수축사회 책을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솔직히 돈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솔직히 돈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 심리적 건강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해야겠죠.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만들어야죠. 자기 개발을 해야죠. 동기부여를 해야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씩 밟아 나간다면 성장과 성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려면 저는 감히 말하지만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가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해고당하고 나서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는 결과가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행동이 즐거워야겠죠.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행동하고 있으면 또 다른 기회가 분명 올 것이고 그 기회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보상으로서 돈이 주어짐은 확실합니다. 행동을 한 만큼 보상은 확실하게 주어질 겁니다. 오늘 책은 어떠셨나요? 저자는 홍성국님으로 1988년 대우증권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2014년 공채 출신 처음으로 CEO 자리에 오릅니다. 그만큼 경제 전문가이죠. 2016년 미래에셋 CEO를 하셨고 2020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종갑으로 당선됩니다. 제가 감히 볼 때는 책 자체에서는 정치색을 찾기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곳곳에 나오긴 하나 최대한 중립을 지키고자 했다고 느끼고 싶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와 진보로 보자면 진보 세력이죠. 진보 성향은 보수 성향과 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관점도 그럴 거고요. 데이터를 보는 관점도 사람에 따라 분석 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판사는 메디치 미디어이고 23년 9월 11일에 발행되었습니다. AI 이야기가 얼핏 나왔으니 AI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다음 편도 AI와 관련된 책입니다. 제목은 초자동화 시대가 온다이고 아마존 인공지능 분야 1위,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저도 아직 안 읽어서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금방 책 들고 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